네, 어서 오세요. 세계를 일당 파시스트 체제로 만들어 가려 그랬던 그 월가의 노력이 일단 이제 브릭스에 의해서 이제 정지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일단 러시아한테 그 고마움을 전하고, 뭐 중국도 고마워요. 근데 뭐 뒷모습이 워낙 음흉해서 아직은 뭐 인사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투자사 그 블랙록하고 환경산업가들이 이제 기후변화하고 탄소 문제를 물고 늘어져서 마지막 발악을 할 것 같은데 기다려보죠. 아직도 불안한 세계입니다. 응? 노엄 촘스키는 여전히 이놈들의 그 꼬붕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러시아와 브릭스, 이슬람 국가, 아프리카, 세계화 반파시스트 움직임이 이미 고삐가 풀려버렸어요.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남은 거는 싸움밖에 없어요. 일단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중세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쁜 타이틀을 붙여놓고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는 거지. 딴게 아니라 일단 고삐 풀리고 이제 세계의 변화는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제 미래를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 것은 새 푸드에다가 담아야 되잖아요. 지난 300년간 그 잘못 꿰어왔던 그 사랑의 개념, 그거를 좀 바로잡고 싶어서 그래요. 이전에 그 교육 개념을 좀 다뤄봤잖아요. 중세 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서에 관한 문제. 실은 이 주제가, 사랑에 관한 주제가요, 제가 다룬 그 주제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만큼 더 복잡한 주제죠. 차근차근 가보죠. 18세기 자코모 카사노바 평생 꼬셔갖고 같이 잔 여자가 122명. 이 사람이 이제 이 여자가 말이야 결혼을 무슨 성사인 줄 알고 있어. 그게 하느님의 은총인 줄 알고 있어. 믿지 않겠지만 나는 결혼을 싫어하거든. 왜냐고? 그게 사랑의 무덤이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라고 하는 뭐 격언 같지도 않은 격언을 카사노바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문맥을 알아야죠, 그죠? 카사노바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본능이기 때문에 이 본능을 막는 결혼 제도가 싫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요, 현대인의 근본 의식을 지금 깔고 있어요. 18세기 계몽주의는 말이에요, 돈 주어반이라고 하는 돈주왕이라고 그러죠. 또 영어로는 최대한 유행시켰어요. 모차르트가 또 유행 많이 시켰지 뭐. 그리고 성의 본능을 해방시켜 갔습니다. 18세기에 그랬어요. 이거 혁명적인 사건이었는데, 돈주왕은 이제 가상인물이잖아요. 소설적 인물이고 극의 인물인데 1003명의 애인을 두었다 그러죠. 게다가 또 동성애자였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계몽주의 안에서 계속 퍼뜨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랬든 뭐 말로 그랬든 간에 애인이 많을수록 많이 갖고 싶을수록 사랑은 없는 법이에요. 그러면 그 세디즘을 만든 그 마키즈 드 사드는 부인이 한 명 있었고 애인이 한 명 있었어요. 27년 동안 감옥하고 병원을 사회를 들락들락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드한테는 여자를 많이 사귈 기회가 없었죠. 단지 한번 만나면 변태적 상상력을 그냥 내내 펼친 거지. 이게 또 인간의 깊숙한 욕망을 또 끌어냈다 그래갖고 또 휴머니스트라고 불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변태적인 새끼들 휴머니스트라고 인간주의자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이 근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18세기 계몽주의는 계산적인 생각을 이성이라고 포장했고 막무가내 열정을 사랑으로 포장했던 시대예요. 정신이 타락하니까 결혼도 거부하려고 그랬고, 동시에 자기네들은 입으로는 떠들었지만 인간적인 사랑도 거부했다고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타락한 사랑과 결혼의 모습이죠. 돈 조바니. 18세기 카사노바는요, 인간하고 사랑의 개념이 물질적이고 악마적으로 변해가던 그 과도기적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되게 도덕적인 생각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워낙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살아왔던 거예요. 이 볼테르가 그 당시에 뭐 휴머니즘이며 착한 척 바른 척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인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카사노바가 피식거리면서 볼테르한테 편지를 써요. 인간이 인간 같아야 사랑을 하지.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봐라.
잘해줘 봤자 사람이 더 불행해지고 욕만 먹어. 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개, 돼지니까 제멋대로 살게 놔둬.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볼테르랑 자주 편지를 나눴죠. 결국은 볼테르도 결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카사노바가 아마 형님일 거예요. 선배님한테 아마 그 교훈을 받아갖고 볼테르도 결국은 말로는 뭐 인류의 뭐 지랄을 했지만 결국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게 올바른 것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동물과 다르지 않다. 자기 저기 후배였던 디드로 달랑베르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동물들이다 이랬다. 이게 지금 서구의 그 지식인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응? 이 인종주의지 뭐.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보통 계몽주의자들처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버려버렸다고 얘네들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250년, 300년을 흘러오는 거예요. 예?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지. 하지만 마음속으로 하는 행동, 마음속으로 가진 마음,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카사노바가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여자만 그랬나? 남자한테도 그랬지? 그래서 사드는 말이에요. 바른 말이 아니라 정념으로만 여자를 설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또 페미니스트 뭐 여성 비하니 뭐니 개소리를 또 했죠. 얘가 말하는 여자는 남자예요. 동성애잖아요. 동성 여자잖아. 그러니까 단어는 여자라고 썼지만 결국은 남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또 몇몇은 또 거꾸로 또 이 여성 해방 선구자라 그래. 페미니스트들이 정신머리가 없어요. 한 사람을 두고 의견이 막 반반씩 갈리는데 지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지 뭐. 여성의 본능을 일깨웠다 그래. 사드가 원했던 거는 여성을 해방시킨 게 아니라 여성에게 쾌락을 요구했을 뿐이에요. 여성이 감정이 약하다는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보편적일지는 몰라도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시대 자체가 물욕적이고 감정적인 시대였다는 소리예요. 물론 이제 지금의 페미니스트 평가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감정적이잖아요. 사드는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주스틴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거든요. 거기서 여자가 정숙할수록 유격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카사노바라든가 사드라든가 이런 거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라지는 도덕은 참 아파요. 도덕이 사라지는 걸 보고 아파하면서도 그걸 그대로 인정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열정과 집착을 사랑의 대표적인 감정으로 만들어서 결혼을 사랑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한 게 카사노바하고 사드예요. 이 두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여자를 건드리고 다녔다고요? 아니에요. 철학자예요. 그렇게 19세기에 그 타락한 사랑이 만들어졌죠. 또 더 악한 모습으로 20세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사랑이든 결혼이든. 19세기의 사랑은 말이에요. 항상 이런 단어랑 같이 엮여 있습니다. 로맨스, 열정, 집착, 질투, 열정, 그리고 사랑의 아픔, 이별,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음, 이렇게 연결됩니다. 보들레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과 죽음을 같이 엮고 있고요. 아폴리네르도 뭐 이별 엮고 있고, 폴로베르의 그 마담 보바리 부인 같은 게 이제 이게 카사노바하고 사드가 만든 사랑의 개념을 19세기에 펼쳐 보인 거예요. 그게 구스타프 폴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사랑의 개념이 정념인 거야. 야생적이에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야 되겠어요. 집에서 남편과 나누는 사랑은 전혀 야생적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뛰쳐나간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랑의 개념이 이렇게 왜곡되어 왔다 이 말이죠. 100년이 지났습니다. 베네디토 크로체가 카사노바가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라고 했는데 카사노바한테 그랬지. 말 제대로 해, 이 자식아. 결혼은 18세기의 야생마 같은 사랑의 무덤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크로체는 뭐 결혼 제도를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단지 개인의 그 막무가내 감각을 사랑이라고 착각한 그 남봉꾼의 정서를 갖다가 무덤에 넣을 수 있는 건 사랑, 결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19세기, 20세기, 18세기가 흘러온 거죠. 베네딕토 크로체 이 천재 그 미학자의 말을 아무도 안 들었어요. 유럽에 누구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사람들은 사랑을 주로 담배에 비유했습니다. 응? 저 조르주 쌍드도 사랑은 담배와 같다 그랬잖아요. 응? 물 피고 버리고 피고 버리고. 응? 그래서 20세기는 사랑을 담배에 자꾸 비유했는데 피우면 곧 꺼지고요. 다시 피우면 또 새로 꺼내야 되고 없으면 한갑 다시 사면 되고 그런 소비재로 변화했다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념인 동시에 에? 영혼의 움직임이라서 규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예, 소크라테스는 우정을 사랑과 혼동했고요. 플라톤은 진리와 인류애를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중세 교회는 신의 은총을 사랑이라고 얘기했고요. 로마 시민들은 가족애를 주로 설파를 했어요.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이제 진정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서 사랑을 규정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그 누구도 에로스, 유격, 열정에 의한 사랑을 그 사랑이라고 딱 찍어서 말한 적은 없어요. 이건 웬만하면 없애야 되는 거지. 우정의 뭐 우정이라든가 인류의 뭐 은총, 뭐 가족의 모성애 다 좋은데 이런 것은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그래갖고 주는 사랑이잖아요. 하지만 훨훨 타오르는 자기애적 사랑, 열정의 에로스는 뭐 사랑은 사랑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걸 사랑이라기보다는 열정으로 본 거지 뭐. 그래서 규정하지 않았고 그게 이제 만약 그것이 사랑이라면 이 열정, 에로스가 사랑이라면 조심해야 할 그 마음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X표를 딱 찍은 거죠. 응? 그러니까 앞서 사드와 카사노바가 서구 역사에서 얼마나 혁명적인 인물인지 아시겠죠? 응? 이 고대 중세 그 서구의 전체 문화가 조심하라고 일렀던 에로스적인 사랑을 사랑 그 자체라고 만천하에 공개를 해버린 혁명가였어요. 지금 우리는 카사노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응? 결혼도 마찬가지 토대에 엮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학적으로요. 근데 이게 결혼하고 사랑을 서로 꿰매어 왔는데요. 원칙은요. 사랑도 그렇지만 결혼의 원칙은요. 이거예요. 결혼과 사랑은 무관하다는 겁니다. 고대와 중세,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정치적 기반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또 그렇게 운영된 제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단 그 꿰매는 방법, 즉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철학적 핑계가 각 지역이나 각 시대마다 달랐다 그뿐이죠. 그리스 로마 시절에는 우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사랑의 핑계를 대면서 결혼과 엮으려고 그랬고요. 중세 시절에는 말이에요. 신적 성사의 핑계로 그랬습니다. 성사요. 세크라면 하느님이 은총을 주는 거다 그 말이야. 그 결혼이 바로 은총이었다 그 말입니다. 또 16, 18세기 구체제 자본주의 때는 말이에요. 가족적 유대를 핑계로 대면서 결혼과 사랑을 서로 엮으려고 그랬어요. 19세기부터는 그 에로스의 핑계를 댔죠. 에로스만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20세기 중반부터는 감각의 시대. 인물을 눈앞에 두고 첫눈에 찰싹 반해갖고 결혼으로 찰싹 달려가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근데 이제 이 첫눈에 반한 거기 때문에요. 이건 로맨스도 없고요. 에로스도 없는 거예요. 실은. 그저 감각 본능이 전부 다죠. 그게 바로 현대의 사랑의 개념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핑계는 계속 붙여야 했어요. 어차피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남녀가 만나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어떠한 종류의 어떤 그 접착제가 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핑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그 경제와 정치 제도로 인정한 채 굳이 이제 사랑이라고 핑계, 사랑이라고 하는 접착제로 이제 붙여야 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위선이 많이 떨어져 나왔는데 실은 이거 위선을 버린 나라들이 좀 있어요. 응?
이 위선을 그러니까 결혼과 사랑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나라가 있다고요. 그 부부 사이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 관습을 가진 나라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구체제까지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그랬어요. 네.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그랬어요. 그 사랑의 두 가지 축이 있잖아요. 육체적 본능, 육체적 본능, 아주 협소한 개념으로서의 그 성행위, 에로스가 있고요. 정신적 결합으로서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고요. 이쪽의 힘의 균형의 추가 어디로 기우냐에 따라 갖고 결혼의 양상도 달라지고 열정이라고 하는 성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가 강한 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영국이었거든, 전통적으로. 그래서 육체성과 물질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가부장이 되게 세요. 남성으로의 종속 경향이 생겨버렸다고, 일본과 영국에는. 반면 이제 아가페적 성향이 좀 강했던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어느 정도 한국과 중국에서는 겉모습과 다르게 이 부부관계가 일본이나 영국보다 훨씬 평등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신문에다가 아내 판매함 이러면서 돈까지 적어놓고 그랬다고요. 자기 부인을 팔아버렸다고.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에로스적 물질적인 개념에 푹 빠져 있었다고. 결혼이라든가 이런 문제 있어갖고. 하지만은 이제 이탈리아, 독일, 한국, 중국, 뭐 일본 이런 데서는요. 일본이 아니네. 중국에서는요. 에로스적 경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정신적인 개념이 좀 더 컸죠. 그래서 좀 더 부부 간의 관계가 좀 더 평등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탈리아 남자들이 그 마마보이가 많은 거고요. 독일 게르만 여성들이 그 남녀 평등이 좀 높아요. 그쪽이 스카딘나비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중국 남성은 쉽게 부엌에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한국 남성이 대외적으로 여성성을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국 현대 남성들이 화장하잖아요. 미친놈들이에요, 화장하는 거. 옛날엔 그랬다고. 옛날엔 미친놈이었다고요. 근데 쉽게 받아들여요. 이것이 말이에요. 갑자기 버린 일인 것 같아요. 이 조선 민족 마음속 깊숙이 여성성 지향성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게. 다른 나라는 불가능하잖아요. 영국 같은 놈들은 불가능하잖아. 차라리 얼굴에 무슨 반지 같은 걸 박아버리지 화장 이렇게 하고 이러지 않는다니까. 이게 문화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고대 일의 그 사랑의 정의는요, 프라그마라고 있었어요. 프라그마가 뭐냐면 만들어가는 마음이 있다 이거야. 만들어가는 마음, 만들어지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프라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한 게 프라그마티즘이라고 그래갖고 실용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실용주의 개념을 만든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예요. 이 사람은 자기 책 제목에다가도 이렇게 써놨어. 고대 사고방식의 새로운 이름일 뿐. 실용주의라고 하는 거는 고대 사고방식의 이름만 새로 붙인 거로 실제 실용의 단어가 유래한 그 단어가 바로 프라그마인데 이게 뭐냐면 만들어지는 행위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해서 환경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요상하게도 계속 만들어지는 마음. 이건 논리적으로 보거나 경험적으로 보거나 이게 한국의 정의예요. 이게 한국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첫눈에 반한 무엇도 아니고 본능이거나 유격적인 에로스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무슨 아가페적인 어떤 그런 마음도 아니야. 본성으로서 모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정도 아니야. 정의라고 하는 거는. 정의라고 하는 거는 살아가면서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지극히 현실적으로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현실을 받아들인 다음에 만들어가는 사랑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삶의 지혜를 담고 있고 겉으로는 미워해도 본질적으로는 미워할 수가 없는 왼수 같은 사랑이 바로 정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중세 교회가 바로 그런 종류의 정을 추구를 했다고요. 정의는 안 했지만. 그래서 카사노바든 베네딕토 크로체든 결혼 제도를 서구 문명의 초석이라고 얘기했던 그 괴테도 또 플라톤도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우선 집중했지 결혼에 집중하지는 않았다고? 결혼을 그냥 단순화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목적 없이 사랑한 다음에 비로소 결혼한다라고 하는 플라톤적인 이원론에 매몰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나 중세 기독교는 거꾸로였어요. 진정한 사랑은 목적 없는 결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요. 이게 한국의 정의랑 똑같다고.
물론 결혼한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 결혼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 있어요. 경제적 목적이 있잖아. 하지만 당장 그 정작 결혼한 두 남녀한테는 결혼에도 목적이 없었고 사랑에도 목적이 없었어요. 일단 사랑을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프라그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정이 탄생하려면은 주어진 결혼 혹은 주어진 만남이 일단 있어야 돼. 선택하지 마. 웬 남자가 확 다가와야 돼. 웬 여자가 확 다가와. 그럼 바로 그냥 사귀어버려. 일단 결혼부터 하고 그리고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로부터 이제 아가페적인 인류애까지 쫙 이어갔던 것이 그게 이제 한국의 정이죠. 애국심 같은 것도 다 이어갔던 것이고요. 한국의 정문화를 보면요, 결혼을 통한 두 남녀가 시작한 그 정의 힘이 어떻게 공동체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 자체를 사랑하게 이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볼테르와 카사노바가 실현하지 못했던 그 인간애, 바로 그게 한국의 정에서 탄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한국 영화 정이라고 있습니다. 배창호 감독 부인 김유미가 주연했던 정 1999년에 만들어진 거 있어. 한국의 남녀의 사랑이 이 서구적인 사랑의 한계를 뚫어버리고 어떻게 사랑 전체의 개념을 감싸는가, 이거를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어요. 배창호 감독 영화 중에 난 최고 영화고 아마 한국 영화 중에 제가 보기에는 최고 영화라고 저는 보는데요. 영화 배급이 협소했고 별로 많이 안 퍼졌습니다만 영화가 이탈리아 어디 영화제더라? 거기서 최우수 관객상을 받았고요. 유튜브 스페인 채널에서 굴러다니는데 자막이 스페인어인데도 불구하고 10년간 1222만 구독자가 시청을 했습니다. 서구인 마음에 중세적인 정의 논리가 없었다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한국의 정이 어떻게 사랑의 전체를 다 끌어왔는지, 또 중세의 사랑도 중세 교회가 지향했던 정과 유사한 사랑의 개념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렇게 이런 걸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2편에서 영화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